네, 그들의 헌정은 야가죠. 야가입니다. 네. 저희가 진짜 헌정 방송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첫 시간에 BBK를 다뤘는데, 긴급 사안이 최근에 발생했어요. 네. 대단한 긴급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네. 예. 광고는 저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자체 제작했어요.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BBK 관련한 최근에 일련의 움직임들을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감지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분명히 에리카 김이 귀국한 것은 모종의 딜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쭉 했고, 딜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제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추방되고 미국에서 아마 금보석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정황을 쭉 얘기했었는데 저희는 돈 거래가 있을 줄 몰랐어요. 돈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17대 의원 곧 19대 의원 18대 의원도 잘하면 될 뻔했었는데 안 됐고요. 네. 거의 4년간 백수로 지내시다가 19대에 출마하실 예정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쉽지는 않다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다스. 예. 저희가 첫 시간에 얘기 쭉 했었죠. 다스에 김경준 씨가 140억을 돌려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스라는 것은 우리가 BBK를 다룰 때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다스로 갔다가 그 돈이 다시 BBK로 갔다. 그러니까 도곡동과 다스와 BBK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면 BBK도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였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 한 흐름 속에 있는데, 네, 중요한 매개죠, 다스가. 네. 하지만 그중에 우리 각하께서는 전혀 연관이 없다. 네. 셋 다. 그렇죠. 형 그리고 처남의 소유지 자신은 전혀 관련이 네. 없다라고 하신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관련이 없겠죠. 네.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저희는 소설을 써보는 거죠, 한번 소설.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다스, 만약에 저희 소설대로라면 투자금을 세탁해서 흘러간 그 중간 거처인 다스, 그 다스로 140억을 갑자기 김경준 씨가 꽂아 넣었어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부터 그 의미를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140억이 왜 튀어나오는가, 이 얘기를 하자면 190억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예. 거기서 한번 시작해 주시죠. 일단 다스라고 하는 회사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다스는 법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은 씨와 지금은 고인이 된 가슴 아프게 고인이 된 김재정 처남. 가슴까지 두 분이- 아프십니까? 예, 그럼요. 일단 명복을 비는 거죠. 네. 하여튼 고인에게는 명복을 예, 빌지만 50대 네. 50 공동 소유로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는 자신의 소유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죠. 도곡동 땅도 도곡동 땅도 나와 무관하다. 그런데 BBK 도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이 다스에 상당 부분 흘러 들어갔죠. 그렇죠. 투자가 됐죠. 그건 법원에 검찰에서도 네. 밝혔고. 거기까지는 팩트고, 팩트고. 그다음에 다스가 또 BBK에 190억을 투자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네. 근데 투자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시 대표이사는 형 이상은도 아니고 네. 처남인 김재정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대표인데 네. 김경준이 그 회사를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니까 투자 약정서를 꺼내놓고 네. 미리 준비한 미리. 예 전화도 안 하고 전화로 약속만 했죠. 네. 그때 갔더니 미리 준비된 투자 약정서를 꺼내놓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설득 네. 필요도 없이 30분 만에 30억을 투자를 합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사실은요.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형과 예. 처남이 190억을 BBK에 투자한지 전혀 몰랐다. 예.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는 김경준과 이명박 각하께서 예. 그 당시까지는 동업 상태였다는 걸 인정하신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190억이 들어온 줄 형과 처남이 투자를 하는데 자기는 전혀 몰랐다. 네, 그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30분을 커피 마시고 앉아 있는데 은행으로 송금했다. 투자 끝났다. 190원이 아니고 190억인데. 예. 네. 아니 그때 이제 그 처음 투자이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들어갔는데 30억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최초에. 예.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했냐 나중에 검찰 조사하니까 전망 있는 회사 같아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동생과 예. 매형이 동업자로 있는 회사인데 매형하고 동생한테 안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비밀리에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김경주한테 물어봤어요. 그 회사 대표와 사전 의논한 적이 있냐.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처음 봤다.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30억을 바로 내준 거죠. 네, 총 190억을 그냥 받아낸 겁니다. 예. 바로. 그리고 이 다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번에 이제 처남 김재정이 돌아가시면서 부인에게 상속이 됐죠. 네. 한 47, 8% 정도의 지분이 부인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네. 아들에게는 안 가고. 아들에게는 안 가고. 네. 그리고 그 중에 5%를 올 1월에 네.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예. 사회 환원을 위해서 예. 설립한 청계재단. 천계재단. 예, 그러니까 이명박 재단이라고 부르면 되죠. 네. 이명박 청계천재단. 그 이명박 청계재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은 사위가 되겠습니다. 네. 사회 환원이 아니라 예. 가족 그래서- 환원이라고 하죠. 가족 환원. 그래서 지분 5%를 사회 환원이 아니라 사위 환원. 사위 환원. 네. 사위 환원. 예, 오늘 말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스를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다스는 현대 자동차에 네.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네. 이번에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5%의 지분이 시가로 따지면 네. 500억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500억. 500억의 가치예요. 500억을 그냥 쾌척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에 500억의 가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스라고 하는 회사는 1조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현대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하는 거죠. 현대자동차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기아에도 납품할지도 모르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엄청난 5% 지분이 넘어갔고, 자 근데 이제 다스가 이 넘어갔다는 거 의미를 또 짚어주셔야죠. 예. 이 5%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처남댁이 가지고 있던 예, 처남댁은 사실은 이제 처남이 사망했기 때문에 처남댁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만약에 재가를 한다든가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처남댁에 주었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소설을 한번 썼고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그것은 원래 내가 맡긴 거잖아. 차명으로 도로 내놔. 그럴까봐. 예, 그러나 처남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서 배운 거죠. 예,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한테 줘야 상속세도 2번 안 내는데 아들이 아니라 처에게 모조리 넘겨주고 아마도 재산 분쟁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소설을 저희가 썼었죠. 예, 재산 분쟁이 났는데 그중에 좋아. 이게 시끄러울 수는 없으니까 5%만 내놔. 그러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5%를 돌려받아서 문제가 뭐냐. 이게 꽂을 데가 없어요. 5%는 돌려받았는데 예. 이거를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지분이라고 했는데 예. 갑자기 자기가 받을 수도 없고 각하께서 아들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고육지책이 그러면 어차피 청계재단도 내 거니까 거기다 꽂아. 이렇게 돼가지고 청계재단으로 꽂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스는 이제 형 이상은과 청계재단 5%를 합하게 되면 다스의 최대 지분을 가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렇죠. 자산 가치를 조금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가 시가 100억 원이라고 100억이군요. 예,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산은 2천억짜리 회사가 2천억짜리 회사가 예,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래도. 네, 2천억 뭐 일반인들은 뭐 상상할 예. 수 없는 액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대통령의 외아들이 있어요. 이시형 씨라고. 네, 지난해 8월 다스에 입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의 회사 입사는 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8월에 입사해서 6개월 만에 경영기획팀장
최상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어요. 다스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각각에서 직접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시영 아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또 다스가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에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서울지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로 입사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각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회사라는 걸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런데 팩트는 어쨌든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다스로 들어왔다가 다스에서 BBK로 190억이 꽂혔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2001년도에 김경준이 위조 여권으로 미국으로 도망을 가면서 네. 자기가 횡령한 돈 중에서 네. 그때 당시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건 371억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으로 횡령한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들이 네. 투자한 돈들은 다 돌려주고 갔어요.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2007년도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시절에 네. 야 참으로 착한 횡령범이다. 돈을 다 돌려주고 자 이제 돌려줬으니까 나 횡령범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지인과 가까운 분들 돈만 돌려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또 하나 여기에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이런 사람들은 돌려줘라. 친한 사람들. 예, 개인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냈던 이럴 사람들.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계류 중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네. 2003년도에 다스가 총 190억을 투자했다가 네. 50억은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갈 때 도망가기 전에 BBK에 190억을 투자했고 네. 도망가면서 50억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위조 그러니까 190억이 BBK로 들어갔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예. 그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각하가 직접 안면으로 끌어왔으리라 추정되는 사람들. 예. 이명박 대통령 각하와 친한 분들의 투자금들은 대부분 돌려줬습니다. 상당 부분 돌려주죠. 돌려주고 그렇죠. 또 몇십억짜리, 몇 억짜리 그리고 그 중에서 190억 중에 50억은 돌려주고 50억은 돌려준 다음에 미국으로 튀었어요. 그렇죠. 예. 참으로 착한 횡령범입니다. 그렇게 돌려주고 튀었는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김경준과 각하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다스는 김경준과 에리카 김에게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나머지 140억도 내놔라. 140억을 돌려줘라. 네. 그렇게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2007년 8월에요. 1심에서 다스가 패소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다스는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렇지. 투자금이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투자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 뭐 빌린 것도 아니고. 요약하자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정확한 그 지적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재판이 계속 진행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네.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항소심이라는 거는 다스 쪽에서 포기 불복을 한 못하고 거죠. 포기 못하고 140억 돌려줘라. 140억 계속 내놔라. 예, 네. 그래갖고 이제 항소를 한 거죠. 항소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항소심도 대단히 불리하게 다스에게 네. 불리하게 즉 140억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 11월에 네. 느닷없이 다스 변호사하고 김경준 측 변호사가 지금 그때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당 부분 상호간의 합의가 네.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을 취하할 수도 있다. 네. 항소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을 합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예. 작년에 그 움직임을 보고 예. 이 모종의 양쪽 간의 거래가 있다. 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예. 뭔가 거래가 있다 이거 지금 예. 움직임이 있다. 그때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옵셔널 벤처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도 우리 돈을 돌려달라고 2004년도에 거기는 민사소송 또 걸었어요. 이게 옵셔널 벤처스 또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네. BBK가 얼굴을 싹 바꾸고
그렇죠.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로 변신 둔갑을 해서. 네, 둔갑을 합니다. 예. 둔갑을 하는데 이 옵셔널 벤처스에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보고 그때 김경준이 튄 겁니다. 예. 돈을 횡령하고. 그분들 돈은 하나도 안 돌려줬죠. 그렇죠. 그분들은 하나도 안 돌렸는데 그 개미 투자자들이 옵셔널 벤처스에 남아서 예. 우리 투자금 돌려내라고 371억 반환 소송. 예, 그걸 2004년도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돌려달라는 것은 투자금이었고 예. 이 그 옵셔널 벤처스는 변신을 한 다음에 예.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을 하고 예. 튀기 전에 BBK가 변신하는 회사인데 이 옵셔널 벤처스는 개미들이 주인이었어요. 예. 그 개미들 돈을 떼먹고 김경준 씨가 튄 건데 그 개미들이 남아서 371억 원을 돌려달라. 예. 이게 크게 두 가지 소송이 있었던 거죠. 예, 예. 다스가 140억 돌려달라. 그건 투자금이었고 네. 371억은 회사 돈 빼돌린 횡령금. 그렇죠. 예, 횡령금을 돌려줘라. 371억 회사 자산으로 있어야 될 돈을 돌려내라. 예. 이거는 개미들이 개미들이 그렇죠. 소송을 하고 예.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큰 소송.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다스는 패했고 네.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버린 거죠. 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옵셔널 벤처스의 개미 투자자들 네. 회사 돈 371억 횡령했다는 것 네. 이것은 그분들 돌려달라고 하는 쪽에 무척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스는 1심 졌고 옵셔널 벤처스 예. 개미 투자자들이 돌려달라는 돈은 이기고 있었다. 아, 이길 가능성이 이길 높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높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가능성이 미국에서 김경준이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횡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이 돈은 횡령금은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쭉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 11월에 언론에서도 잠깐 기사가 났는데 언론에서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고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돈이 다스는 돌려받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옵셔널 벤처스 개미 투자자들에게 횡령한 돈이기 때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스위스 은행에 김경준 돈이 300억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스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면서 네. 나는 이 사람들 투자한 투자금 140억 돌려주겠다. 네. 돌려줘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개미 투자자들 소송이 이기면 그렇죠. 지금 김경준이 자기가 못 갔죠, 그 돈을. 그 스위스 은행에 있는 300억이 371억을 소송했기 때문에 예. 다 털 리가 없단 말이죠. 예.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는 졌는데 다스는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재판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예. 다스한테 돌려준 다음에 다스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돈을 나눠 먹지 않을까 혹시라도 예. 이런 추정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예. 못 하셨죠 자신 있게. 그렇죠.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신 없게 말한 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안전한 소설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1월 28일 날 개미 투자자들, 옵셔널 벤처스의 개미 투자자들이 횡령한 돈 돌려달라고 하는 게 미국 법정에서 이 옵셔널 벤처스가 이겨요. 드디어 승소한 거죠. 승소한 거죠. 옵셔널은 승소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확정 판결은 1월 28일 날 나왔는데 판결 나면서 바로 명령서 쓰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명령을 한 거는 2월 7일입니다. 판결은 1월 28일 날 받았고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갭이 있는데 다스한테 그 사이에 열흘 사이에. 그 사이에 2월 1일 날 스위스 은행에서 김경준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확정 판결이 나고 명령문까지 나오게 되면 돈에 손을 댈 수가 미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 날 오드리 콜린스 판사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분이 스위스 계좌에다가 네. 인출 동결 명령을 내려요. 네, 돈 빼지 마라. 빼지 마라. 네. 인출 동결 명령을 내리는데 이번에 2월 1일 인출할 당시에 스위스 검찰에서 뭔가 실수했는지 일시적으로 그 인출 금지 결정이 잠깐 해제가 됐었대요. 잠깐 실수 해제가 됐는지 로비를 했는지 모르죠. 그거는. 그렇죠. 이런 위험한 얘기 저밖에 못해요. 동결되어 있던 게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스위스 검찰이 잠시 해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다스 변호사들은. 네. 그런데 어쨌든 1월 28일 날 확정 판결이 나왔고 명령서는 2월 7일 날 명령서를 냈는데
그 사이에 2월 1일 날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의 반을 다스에게 돌려줍니다. 이겼는데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다스한테 돌려준다. 필요가 없는데. 예. 이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스는 이미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예. 옵셔널 벤처스에 돌려줘야 할 372억 원을 어떻게든 깎든가 그렇죠. 다시 그 상소하든가 예. 그래야 되는데 협상을 들어가고 어차피 비싼치니까 그렇죠. 좀 뭐 깎고 미국 재산도 좀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재판을 자기들이 이긴 쪽 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쪽에다가 140을 꽂아줘요. 예. 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대단히. 그때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알았으면 이게 대형 사고죠. 그렇죠. 대형 사고죠. 그리고 재밌는 건 미국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도 5월 2일 날 알았어요. 몰랐던 거죠. 아무도 전혀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비밀 거래라고 그래요. 비밀 거래. 그 표현에 비밀 거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안 그 판사가 양쪽의 변호사를 불러서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사적 합의가 있었냐? 네. 라고 양쪽 변호사한테 추궁하듯이 물어봐요. 다스와 김경준 쪽에. 다스와 김경준이 민사 차원의 합의가 있었냐? 그러니까 양쪽 다 민사 차원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자기는 그 담당 변호사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네. 또 한 분은 나는 알지만 내용을 밝힐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민사 차원의 합의가 있고 그 뒷거래가 있고 난 다음에 140억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네. 거래는 있었어요. 거래는 있었죠.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거래가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긴 예. 재판인데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이 했는데 예. 돌려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도대체 그럼 왜 돈을 돌려줬을까? 네. 합의와 거래가 끝났는데 합의와 거래가 끝나면 무언가 김경준 측에게 네. 보여줄 만한 뭔가 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의 있게 너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아니면 네가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 것을 일정하게 미국으로 송환된 다음에 금보석으로 나오든지 할 수 있는 너에게 시해할 수 있는 이러한 카드가 있다. 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2009년 3월 25일 날 해외 수용자 송환 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게 너무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똑똑한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0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예. 140억을 돌려줬어요. 예. 그러면 김경준 측에서 받을 게 받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받을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너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추방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예. 이걸 보여줬다는 이걸 거죠. 보여준 거죠. 네. 그게 2009년 3월 25일 날 법이 개정이 돼요. 박영선 의원이 김경준 송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라고 네. 대정부 질의를 합니다. 2월 27일 날. 네. 제가 숫자 기억 못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제 전문 분야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 너무 많은 날짜와 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서 청취자들이 아니요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오실지 모르겠네. 네. 날짜는 빼고 말씀해 주시죠. 예. 법을 개정해서 네. 김경준이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네. 그전에는 아주 복잡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네. 그걸 저는 보여줬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추정이죠. 추정이죠. 거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무 거래 무언가 내가 당신 미국으로 송환 원하지 않았냐?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무언가 근거를 보여줬다 나는 이렇게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니 네. 이제 돈 내놔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돈 거래를 제외하고 돈 거래를 제외하고 아마도 김경준을 미국으로 추방하는 대신에 에리카 김이 와서 에리카 김은 와서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고 해주고 그다음에 에리카 김의 혐의를 다 벗고 MB에 대한 그 연관성도 다 끊고 그래서 BBK를 끝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퇴임 후에 네. 더 이상 사법적 추궁을 받지 않도록 그렇죠. 예. MB가 말하자면 장치를 만든 것이다. 법적 정리를 그렇죠. 다 끝내는 거죠. 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똑같은 사안을 똑같이 추궁할 수 없게. 예. 그런데 그때 몰랐던 거는 돈 거래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140억은 적기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았죠. 140억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이런 겁니다. 야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그 돈 내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잡고 있으니까 너 미국으로 보내고 다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 저는
설마 그 140억은 포기할 줄 알았는데 돈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그래요. 양반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대형 사고가 터진 건데 이 욕심으로부터 저는 BBK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대형 사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스위스 계좌에 대해서 인출 동결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이것을 검찰에 5월 2일 날 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면서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예. 이게 뭐 영어로 하면 좀 복잡하니까 어떻게 감히라고 기사에 떠요, 이게. 네. 어떻게 감히 비밀 거래를 해서 인출할 수가 있느냐. 이거 조사해라. 그래서 미 검찰이 이 조사에 필요한 시간은 60일이고 7월 8일 날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네. 해서 지금 이제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우리가 표현을 풀어갖고 얘기하면 미 재판부가 인출 동결 명령을 내릴 때는 두 가지 길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옵셔널 벤처스에 돌려줄 수 있고 네. 하나는 미국 국고에 환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동결 명령을 내릴 때부터 그 자산은 미국 국가가 관리하는 국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양쪽이 은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고 절도 행위를 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 미국 법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절도 행위는 민사 사건이 아니라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사로 있으니까 또 우리 여기 다스 이명박 형 아주 짱다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난 민사는 좀 찌질 같아 싫어. 나를 형사 처벌해줘. 이게 형사 처벌 건으로 바뀐 거예요. 민사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된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네. 그럼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수사하는 중간 수사 발표, 최종 수사 발표에 따른 그다음 그 판결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아마 한국 미 대사관 와갖고 다스 관계자들 소환해갖고 조사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스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거짓 변론으로 일관해서 미 변호사협회에 고발 조치했어요. 이 사람들 변호사 자격 박탈됩니다. 혹시 다스의 실소유주도 규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상관없죠. 이 사건과는.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 라디아 코리아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걸 추적한 교민 신문 그 기자는 안치홍 씨. 안치홍 씨인가요? 예. 예. 그분은 안치홍 씨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 있던데요. 그 사람은 다스의 실소유주까지 손을 댈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이 사건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은 두 경제적 주체가 법인 혹은 그 법인의 전직 CEO 예. 또는 뭐 투자자 예. 이런 민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었고 예. 그리고 그 분쟁이 발생해서 투자금을 돌려주네 만회하는 재판을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민사 재판이었는데 예. 그런데 그 양자가 예. 법원이 금지한 출금 금지한 돈을 자기들끼리 법원의 허락 빼내서. 없이 예. 주고받아서 형사 사건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될 개연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 법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중요한 게 아닌데 예.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걸 한국에서 추적에 들어갈 수 있겠죠. 추적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사건이 저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돈 욕심 때문에 예. 140억을 포기 못해서. 그리고 옛날 우리가 운동권 때 불렀던 노래가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른 잎을 다시 살린 거예요. 140억의 욕심이 나가지고. 민사는 쪽팔린다. 나를 형사를 해줘라. 그런데 이거는요. 저는 실소유주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미국 애들이 이런 절도 행위. 네. 제가 최근에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서 이 BBK 사건은 완전히 죽을 줄 알았더니 네. 그리고 BBK도 잊혀지고 정봉주도 역사에서 잊혀질 것 같았는데 BBK 사건은 에리카 김 귀국하고 레임덕 가기 전에 이걸 정리하려고 저쪽에서 너무 급히 서두른 바람에 네. 오히려 BBK 사건은 더 국민들의 관심사로 드러났고 그땐 BBK 하면 그냥 사기꾼 뭐 이런 거만 알았지 지금처럼 내용을 자세히 몰랐어요. 네. 요즘 트윗과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BBK 사건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심지어는요. 네. 이건 그 트윗에 쓴 글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어젯밤 2시에 트윗에 저한테 무슨 얘기가 왔냐면 의원님 스위스 계좌에서 인출한 기록을 지우려다가 잘못 지어서 농협
전산망 사고가 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너무 많이 가셨네. 너무 많이 갔어요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태지 사건 나왔을 때도 BBK 사건을 덮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을 때 전 처음에 이 사람들 소설을 왜 이렇게 써? 근데 법무법인 발언이 나오면서 그렇죠. 개연성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트윗에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네. 근데 농협과 스위스은행을 그러니까 연결하는 건 그건 좀 네. 나은 거죠. 근데 모르겠지만 스위스 농협학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농협이 변호사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연결된 모르겠지만, 네. BBK 사건이 나중에 다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실소유주 문제를 묻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묻는 거고, 그렇죠. 주가 조작, 네. 주가 조작은 액수에 따라서 뭐라 그러죠? 그 공소시효가 네. 무척 길어진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이란 말이에요. 옵셔널 벤처스가 주가 조작을 하고 횡령 사건인 건 확실하신 거죠. 근데 이제 최종 판결을 보면 주가 조작은 밝히지 못하고 횡령으로만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 조작을 미리 밝혀놓으면 나중에 둘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게 되면 주가 조작의 죄가 이명박 대통령에도 씌워지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아마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나 싶어요. 주가 조작은 밝히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횡령금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횡령을 한 주체를 김경준으로 몰아가려고. 예. 김경준이 튄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네. 주가 조작은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들 판단은 주가 조작이 입증이 되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생각에는 무척 길어진다.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BBK를 퇴임 전에 완전히 털어야 되니까 법적으로. 예. 에리카 김하고 딜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동생 돌려보내주고 미국으로. 예. 그럼 예. 미국에 가서 김경준이 돈 내고 보석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서로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BBK 관련됐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다고 다 에리카 털고. 김은 털어주고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만 주고받은 줄 알았더니 그 시점쯤에 이게 돈이 예. 이 스위스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을. 그래서 스위스은행에 있는 돈도 자기가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예. 돈에 대한 욕심을 끊지를 못하네요. 끊지를 못한 건 이 140억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 사건이 다시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엄청 커진 거죠, 이제. 미국 법무부도 나서게 됐고 예. 죽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140억 돈 욕심 때문에 예. 다 끝날 수 있었는데 자신들의 돈 욕심 때문에 예. 이 사건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방송이 꼼수 방송 아닙니까? 네. 나는 꼼수다. 꼼수로 시작해서 악수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그런 있는 과정 중에 이런 악수를 둘 수가 있나? 이 사건을 보면서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냥 140억 포기했으면 사건은 그냥 법률적 사건 미국으로 소환시키고 그다음에 이명박 관계 다 털고 이걸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법을 만들기 그리고 전까지는 371억은 자기들이 횡령한 거니까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 끝나는 거야.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BBK를 다시 거론할 다시 얘기하기 무척 힘이 들어지죠. 근거가 없어지는데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그 140억을 포기를 못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예. 어찌나 돈 욕심이 많은지. 저는요 네. 이게 다스 실소유주까지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기대사항이기도 하지만 근데 미국 애들이 한번 이런 범죄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히 치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다스와 김경준과 이면 계약한 내용이 뭐냐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낼 거예요. 그걸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밝힐 거예요. 미국 법원에서 보기에도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이겼는데 돈을 돌려주고 민사상 이면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걸 밝혀낼 겁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합의 내용이 있었다. 이를테면 돈 돌려받고 미국으로 송환시키고 다 터는 것으로 합의가 끝났다. 그러면 이 합의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다스 그럼 지금 그 이른바 월급 그 전문 경영인 네. 그 사람 처벌받을 수 없잖아요. 네. 다스의 이상은 그다음 총계재단이 처벌을 받습니까? 누가 처벌을 받아야죠? 실질적으로 다스의 주주이고 실질적인 오너이면서 이 명령을 내린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차명 계좌로 누군가가 실소유주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공동 정보물을 몰아갖고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살아봐서 미국 사람들 심리를 잘 알잖아요.
저는 미국의 그 검사가 예. 미국 검찰이 사실 한국의 실소유주까지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보지만 연결고리는 마련해 줄 거다. 그렇죠. 연결고리 마련해주고 이면 계약이 뭔지까지만 밝혀도 예. 그 이면 계약의 내용은 미국에는 상관없지만 우리는 상관이거든요. 엄청나죠. 예. 거기서부터는 색깔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때쯤 되면 이제 그 3년 징역형을 받았나요? 안원구 국장도 이제 석방될 때죠. 네. 사건이 일파만파. 안원구 국장은 누구냐면 정리해 주셔야죠. 네. 안원구 국장은 이 우리가 계속 얘기한 BBK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스에서 도곡동 땅이라고 할 때 그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거라는 전표를 받다고 말하고 나서 1년 후에 감옥 간 사람입니다. 예. 대구 국세청장 출신. 네. 예. 근데 그분도 나오고. 근데 이제 네. 이게요. 저는 지금 한나라당과 연계시켜갖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제 당이 안정화되고 있다. 정의와 비대위원장도 당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건 친이가 다시 결집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친이가 다시 결집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예견했듯이 친이가 재결집을 해갖고 이번에 7.4 전당대회에서 친이 대표를 세울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수사 결과 보고가 7월 8일입니다. 전당대회가 7월 4일이죠. 그리고 7월 4일 날 전당대회 끝나고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고 이제 당을 또 일사불란하게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축 분위기가 빠져 있을 무렵에 미국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에리카 김과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에리카 김이 들어오면서 BBK를 완전히 털었을 때 저희는 그냥 김경준 씨 미국으로 보내고 에리카 김이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얘기 다 털어주고 그렇게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야 그걸로 부족해. 돈까지 내놔. 야 미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너는 와서 혐의를 털고 그때 돈도 내놔. 예. 돈도 내놓으면 그러면 내가 동생 풀어주고 이거 예. 다 정리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때. 예. 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라고 저희가 소설 한번 쓴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140억 건이? 혹시 그거는 왜냐하면 미국에서 판사가 예.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판사 보고를 5월 2일 날 보고를 받아서 네. 양측의 변호사를 부른 거죠. 이 돈이 빠져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양측에 청문회가 열린 거예요. 재판부 청문회가 열려서 양측 변호사를 불러갖고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추궁하듯이 따졌다. 왜냐하면 국고 절도 사건이거든요. 네. 140억이 이 행방불명이 된 거야. 양측이 합의해갖고 훔쳐간 거야 이 돈을.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혹시 140억을 주기 아까운 김경준이 언론에 흘린 것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아니요 돈이 입금된 거죠. 그것까지 확인된 거죠. 네. 돈은 입금이 됐죠. 돈은 그러니까 2월 1일 날 계좌이체가 된 거예요. 네. 돈은 그러니까 김경준이 이겼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는 140억을 갑자기 다스에 꽂아준 거예요. 갑자기 8년 만에 어느 날. 그것도 옵셔널 벤처스에 371억을 돌려주라고 확정 판결이 난 이틀 뒤에 이제는 이 돈에 손을 댈 수 없으니 이거 빨리 찾아내라. 우리 돈 내놔라. 개인 투자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 내줘라. 그래야지 너 보낸다. 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추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요 사건이 대형 사건이 터진 거예요. 140억을 사실 다 쓰만 하더라도 자산 가치 2천억이 넘고. 그거 포기했어야죠. 그 140억은 포기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였는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제가 보기에는 최종 순간에 이걸 결정 내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아와서 그러니까 에리카 김이 돌아와서 그 말을 하고 털어주면 그냥 김경준 씨 보낼까요? 근데 140억이 지금 걸려있네요. 140억을 앞으로 영원히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니까. 그래? 그럼 140억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을 미국 검찰에서 찾아낼 거라고 보는 거죠. 그 140억을 포기했으면 우린 이 방송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2년 후에 BBK를 다시 거론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가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소설 속에서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말 하면은 다음에 출마 못하니까 저는 이제 그 침묵은 금이요 웅변의 은이다 이런 속담을 개신하겠습니다. 별 상관은 없는 속담일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추정해 보자면 일단 다스의 대표, 그렇죠? 다스의 현재 대표는 근데 최대 주주가 아니고 전문 경영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상은 씨,
아니면 이상은 이외에 누구 제3의 인물. 김재정 처남 김재정 씨의 처. 예. 아니면 청계자들인 거죠. 예. 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셋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 주주가 청계재단 플러스 이상은입니다. 이상은 씨. 이명박 대통령 형. 그러므로 청계재단 플러스 이상은 형이 합친 쪽에서 이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상은 예. 씨가 실소유주라고 하면 예. 이상은 씨가 결정을 내린 거고요. 예. 만약에 우리 소설 속에처럼 그것은 차명일 뿐이다. 예.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소설 속에서는 각하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안원구 전 청장의 예. 또 여러 가지 진술과 예. 이런 우리의 추정에 근거해서 이런 소설을 말도 안 되게 한번 써보자면 각하가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죠. 이상은 씨가 내렸거나 예. 또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소설에 의해서 각하가 내렸거나. 예. 어쨌든 이 일가가 일가는 맞죠? 이 일가가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덧붙여 드릴게요.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2007년 대선 와중에서 무척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었습니다. 네. 그게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죠. 네. 실질적으로 도곡동 땅은 이상은과 형 이상은과 네. 처남 김재정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그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스로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이상은의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제3자의 소유다. 그렇죠. 그랬었죠. 예, 제3자는 누군지 밝힐 수 없다. 그때 밝히지 않았죠. 밝히지 않았죠. 밝히지 않았고 분명한 건 이상은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소유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당시 언론이 의혹을 밝혀야 할 검찰이 의혹을 더 키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시 우리 소설로 다시 돌아와서 예. 청계재단 플러스 이상은 씨라고 예. 했는데 그건 검찰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3의 인물. 제3의 인물이죠. 또 재밌는 게 그러면 사위인가요? 청계재단을 지금 자, 그럼 운영하는 이제 또 아들일 재밌는 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다스가 2천억 자산 규모 무척 큰 회사 아닙니까? 네. 그 청취자들이 2천억 있으면서 뭐 190억 BBK에 투자할 수 있지. 그런데 이 투자할 당시에 다스의 단기 1년 순이익은 30억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190억을 투자한 건 네. 향후 5년 동안 단기 순이익을 다 투자한 거예요. 회사가 날아가고 거덜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30분 만에 오자마자 예. 말도 누군지도 듣지 모르고. 않고 입금해줘 버려. 그냥. 그렇죠. 30억을 입금해 주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추정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스라고 하는 알토란 같은 회사가 190억을 투자할 때는 이 190억 투자되는 투자처 BBK 이것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몰빵을 하면서 다 투자를 하겠느냐. 또는 예. 제가 보기에는 다스 쪽의 이상은 형 실소유주 예. 안 하고 그러니까 김재정 씨에게 해야 되겠네요. 김재정 씨의 어떤 호연지기 190억 정도 한 번에 꽂아줘 이런 호연지기가 아니었을까. 야, 그러니까 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BBK가 다 죽어갔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스스로 다시 그렇죠. 살렸어요. 그리고 에리카 김이 귀국해서 이게 관계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BBK는 역사의 뒷곁으로 사라지고 네. 동시에 정봉주도 국민으로부터 잊혀져가는 그런 쓸쓸한 여름의 문턱에서. 오로지 하나 남았던 거는 김경준 씨가 추방될 때 잠깐 시끄럽고 말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140억이 예. 다시 살려냈어요. 그렇죠. 스스로 140억을 포기를 못해서. 한낮에 찌는 더위는 BBK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 우리는 민사는 쪽팔리다. 민사로 우리 다스를 감히 건드려? 이러지 말고 우리를 형사로 건드려줘라. 우리는 형사 정도 해야지. 조사를 받겠다. 저는 야, 이 대단한 결정이다. BBK야말로 예.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꼼수의 정수다. 예. 더 이상의 꼼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제가요, 네. 그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3, 4년 동안 한 행각을 보면 3, 4년 사이에 독일 최대의 재벌이 됩니다. 히틀러가. 예. 그러면서 그 정치학자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결론이 독재자의 마지막 꿈은 재벌이다.
가다피 이라크인가 어디죠? 리비아 최대 재벌 아닙니까? 네. 지금 제스민 혁명으로 축출되는 네. 아랍의 지도자들이 다 엄청난 재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라고 한다면 그 꿈은 재벌이다. 재벌이 되기 위해서 140억이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저는 근데 이 BBK를 쭉 보고 있으면 예. 이 인간 뭐랄까요? 탐욕이. 그래요.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런 그 돈에 대한 끝없는 집착.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를 거기까지 가게도 만들었지만 결국 자기를 추락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대목에서 그 여름의 문턱에서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내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요? 자, 저희가 이 꼼수, BBK 꼼수 앞으로 꼼수의 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의 꼼수가 없을 것 같아요. 꼼수의 극이죠, 극. 근데 그 천정배 최고위원이 예. 내년에 그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은 BBK 청문회를 열겠다 이랬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데 그럼요. 네. 이거는 근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진짜로. 진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국회가 규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그거는 뭐 만약에 그게 성사된다면은 집권을 누가 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다수당이 되면 다수당과 무관하게 그 천정배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런 것을 청문회 열겠다라고 하는 법적 결정. 정치는 법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 위에 있는 정치로 이것을 결정하고 찾아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내년에 또 등장하는 거죠. 노원갑 정봉주라고. 정봉주 국회의원은 무궁무진하게 파냅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에서는 예. 정봉주 의원을 포함해서 예. 누가 그 청문위원이 되면은 확실하게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박영선, 박영선도 잘 알고 이제 이 독사 그룹이 있어요. 독사그룹, 예, 최재천, 정청래. 네. 그냥 별 내용 없는 것 같고도 일단 지지면 기사되는 의원들이거든요. 박영선, 최재천, 정청래, 그리고 제 유일한 계보인 안민석. 거기도 촉이 발달됐어요. 이게 체육학과 출신인데 네. 대한체육회장이 꾸민 사람이에요. 꾸민 의원이야, 재선이야. 예. 이 정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오산 재선 의원이거든요. 네. 재선할 때 플래카드가 뭔 줄 알아요? 네. 재선 시켜 부려먹자. 재선시켜 한 방에 한 거야, 한 방에.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번에 삼선 출마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도 제가 만들었어요. 예. 짬뽕도 삼선 짬뽕, 국회의원도 삼선. 거긴 시골 촌놈처럼 생겨서 그런 구호가 딱 맞아요. 우리 뭐 차세대 지도자 이래지 통하는데 네. 거기 그러면 네가 무슨 지도자냐 그냥 짬뽕이나 먹어라 삼선 짬뽕.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제 유일 계보입니다. 어젯밤에 또 11시쯤 전화 갖고 술 취한 상태에서 충성을 맹세해요. 형님이 가라는 대로 어디든 가겠습니다. 친정계군요. 친정계. 예. 제 계보가 꽤 있습니다. 예. 꽤는 암약 중- 없고요. 한 명 있죠. 한 아니 명. 암약 중인 계보가 꽤 있죠. 자, 그럼 BBK는요. 저희가 사실 BBK 첫 시간 다룰 때, 예. 야, BBK 이거 다시 이야기하기 힘들다. 언제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격주로 한 번씩 앞으로. 근데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무서워요,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기도 무섭고.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소설을 쓴 거니까. 소설, 지금까지 들으신 건요. 예. 저희 소설이고요. 그렇죠. 다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라고 하는 건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런데 MB가 또 이렇게 예. 그 기사 회생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좀 그 국가 권력 차원에서 레임덕 은폐하거나 빠지면요. 예. 기사회생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레임덕 빠지기 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네. 빨리 종교를 지려고 그러다가 예. 꼼수의 종결자, 아. 악수의 달인이 돼버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요. 네. 지금 시간이면 이제 LA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저녁 시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LA 썬데이 저널의 박상균 기자가 이것을 자그마치 7년 동안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예. 박상균 기자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예. 하는 시간을 다음 주는 좀 가졌으면 어떨까? 예, 제가 섭외를 해 놓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현지에서 이 사건을 쫓고 있는. 예. 왜냐하면 이 BBK를 말이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렇죠. 끝까지 추적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희는 한겨레 신문에 또 이태희 기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
그분도 2007년도에 계속 이걸 추적을 했고 미국 현지 가서 에릭 하김도 만나고 왔어요. 이태 기자가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예. 이 기자도 한번 연결, 지금 LA에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기자도 한번 연결을 좀 시켜보고. 그 슈퍼스타 K 예. 제작하는 예. 김용범 PD도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김영민 씨의 동생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슈퍼스타 K2. 예, 1, 2, 3 다. 야. 어, 우리 그 주연 딸내미가 내용은 5학년인데 지금 슈퍼스타 K 나간다고 네. 노래 연습을 하는데 아. 노래를 잘하거든요. 예. 가요를 부르는데 창처럼 불러요. 주제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그러면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꼼수를 낱낱이 밝혀서 역사에 기록하는 그런 헌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예. 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면서 예.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원구 공릉 월계동을 지역구로 돈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